러시아는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즉 전장의 주도권을 막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작정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해 치밀하게 압박하며 전면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상황은 명확합니다. 푸틴의 봄 공세가 좌초되었습니다. 모스크바는 4월에 영토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푸틴의 군대는 계속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키이우는 드론, 중거리 공격, 물류 교란, 지상 반격을 활용해 동유럽 전쟁의 흐름을 뒤집고 있습니다.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2026년 4월 116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상실했으며 이는 쿠르스크에서의 우크라이나 작전 이후 러시아의 첫 순수 영토 손실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곧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구독하고 싶으실 겁니다. 채널을 구독하셔서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해하기 쉽지만 크렘린에겐 매우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특히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서 진격을 시도했지만 더 기동적이고 더 첨단화되어 있으며 더 준비된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부딪혔었습니다. 러시아의 계획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요새 벨트를 압박하고 방어선을 소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돈바스의 함락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4월은 그 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거점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민감한 지점에서 영토를 되찾기도 했습니다. 푸틴이 5월 러시아 기념일을 앞두고 힘을 과시하려 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숫자에 있습니다. ISW는 러시아의 진격이 2025년 11월부터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거리 공격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러시아의 스타링크 단말기 사용 차단과 크렘린 자체의 텔레그램 제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1443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습니다. 2026년 첫 4개월 동안 러시아의 평균 점령 속도는 하루 2.9제곱킬로미터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2025년 같은 기간에는 하루 평균 9.76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모스크바에게 상황이 무거워집니다. 푸틴은 이번 공세에 병력, 장갑차, 선전까지 투입했지만 돌아온 것은 진흙, 드론, 그리고 후퇴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봄은 땅을 흠뻑 적셔 무거운 차량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고 탁 트인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방어력도 떨어뜨렸습니다. 장갑차가 진흙에 빠지거나 멈추면 러시아 병사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부대가 전선의 회색지대에 침투를 시도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패턴을 파악하고 드론, 기동부대, 정밀 타격으로 이런 침투를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모스크바는 진격하는 척하려 하지만 이런 지역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크고 느린 군대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단어, 즉 병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보급 창고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방공망, 보급로, 지휘소, 그리고 전선 뒤에 지원선까지 모두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을 하나를 점령하거나 땅 한 조각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공격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탄약이 도착하지 않고 지휘가 실패하며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증원군보다 먼저 나타날 때 푸틴의 공세는 내부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러시아군의 사상자도 늘어납니다. 3월에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사망자와 중상자를 포함해 3만 5천 명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규모 침공이 시작된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라고 우크린포름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발표한 것이며 전쟁 상황에서의 추정치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러시아의 진격이 왜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월 말에는 또 다른 자료가 압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의 피해를 발표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1,4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2022년 2월 24일 이후 러시아군의 추정 총 손실이 약 1,33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키이우 측 수치입니다. 논란이 있어도 이 수치들은 러시아가 많은 인명을 잃고도 적은 영토만 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푸틴의 문제는 군사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불가피한 공세를 강조했지만 이제 4월 영토 상실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ISW는 크렘린이 통제력을 과장하기 위해 침투 전술을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규모 부대를 분쟁 지역에 투입하고 이를 확실한 진전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점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회색지대에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두 방향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선에서는 소규모 진격과 반격을 통해 점령지를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후방에서는 드론과 장거리 공격이 전쟁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무너뜨리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처럼 대규모 부대가 도로를 따라 진격하는 공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모전, 정보 기술, 그리고 적의 핵심 연결망을 연속적으로 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식 공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크라이나는 이 우위를 더욱 확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날씨가 완전히 건조해지고 러시아가 여름을 대비해 공격을 재정비하기 전에 말이죠. 키이우는 러시아의 군수, 군용 에너지 시설, 레이더, 방공망, 그리고 지휘센터를 계속해서 타격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반대로 드론, 미사일, 활공 폭탄을 이용한 공격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보복성 타격을 가하고 심리적 소모를 강요하려 할 것입니다. AP통신 자체 보도에 따르면 2026년 5월 6일 러시아는 키이우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휴전을 무시하고 새벽에 우크라이나를 향해 수십 대의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 점은 전쟁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2026년 5월 5일 화요일 AP통신이 인용한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에 따르면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27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2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도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었고 수미에 있는 한 유치원에 드론 2대가 명중해 경비원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100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임명한 당국자들은 크림반도 잔코이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드론과 정밀 타격이 발전하면서 크림반도가 다시 주요 전장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역사는 왜 이 순간이 모스크바에게 위험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05년 러시아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포츠머스 조약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고 아시아에서 영토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 후 소련은 1979년에 아프가니스탄에 진입하며 상황을 통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1989년에 철수했습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소모적인 전쟁 끝에 약 1만 5천 명의 소련군이 사망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모스크바는 야망을 장기 점령으로 바꾸고 그 대가는 내부에서부터 권력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더 강한 침략자라도 험난한 지형, 조직된 저항, 그리고 유연한 지휘 체계를 마주하면 저지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핀란드는 소련과의 겨울 전쟁에서 최종 협정으로 영토를 잃었지만 강력한 저항을 펼쳤고 독립을 지켜냈으며 혹독한 기후와 물류, 지휘 체계에서 소련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비슷한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적 열세를 전술적 이점으로 바꾸고 후방을 공격하며 보급선을 끊고 더 큰 군대가 매 미터마다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체도 이미 공격적으로 나서서 승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 하르키우 반격은 러시아군을 놀라게 했고 북동부의 중요한 지역을 되찾는 길을 열었습니다. 같은 해 헤르손은 남부에서 러시아군의 후퇴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보급선과 저장고를 공격하자 모스크바는 드니프로 서쪽 강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8월 키이우는 전쟁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내부로 확장했고 약 1000제곱킬로미터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작전을 그 시기 우크라이나의 최대 규모의 국경을 넘는 공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사례들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기습, 물류, 정밀함을 결합할 때 승리합니다. 매일 대규모 부대로 진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푸틴은 진격을 약속했지만 후퇴를 맞았습니다. 돈바스에서 압박을 약속했지만 역공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약점을 파악했고 정확히 급소를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결정적인 포인트는 키예프가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만약 드론이 계속해서 러시아의 후방을 타격하고 우크라이나 부대가 계속 침투를 정리하며 모스크바의 보급 체계가 계속 흔들린다면 푸틴은 더 많은 병력을 소모전의 수렁에 투입할지 아니면 전선을 재정비하기 위해 후퇴할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 모두 크렘린의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인명피해를 늘리고 두 번째는 동력 상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포병 전력, 미사일, 활강 폭탄, 예비군 그리고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해결됐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6일의 사실은 분명합니다. 러시아의 봄 공세는 약속된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주도권을 잡았고 영토를 되찾았으며 손실을 입혔고 푸틴이 더 이상 전쟁의 흐름을 혼자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복 전쟁이 침략자에게 소모전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역사는 대개 가혹하게 흘러갑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해보세요.